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랍니다. 요즘 너무 바쁘면서 행복하긴 하지만 지나간 상처에 대한 마음이 가끔 생각이 나서 울컥하기도 하는데 이 채널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저 열심히만 살고 싶던 제게 닥친 일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시골집에서 태어나 교육적으로 크게 혜택을 받은 것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여력조차 없으셨죠. 부모님은 농사 일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셨고 그냥 저는 시골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면서 지냈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제게는 언제나 올려다볼 하늘의 별이 있었고 그 광경은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더욱 마음이 편했었나 봅니다. 제가 가진 것이 그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어요. 학교에서 다녀오면 엄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고구마나 옥수수 간식을 먹었고 간식을 먹고 나서 곧장 밖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동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나이는 같지 않았어도 그저 다 같이 형제처럼 어울려 놀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늘 저희는 등하교도 함께 했고 밥도 함께 먹었으며 집에 와서도 모든 시간을 거의 함께 보냈죠. 부모님들 역시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시며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부족한 생필품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동네에서 놀고 있는 제 손을 들어 주시기도 했고 자신의 자식들처럼 밥도 챙겨주시며 함께 지냈죠. 아가, 밥은 먹었고 엄마 허리 아프신데 좀 괜찮아?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어도 돼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려. 네 동생은 대충 해서 김에 싸먹인다고 해도 너도 그렇게 먹어 쓰겄어? 우리 집에 고기 반찬 했으니께 여기서 먹고 가라. 얼른 앉아. 괜찮은데. 괜찮긴. 우리 아가 밥 주는 건 일도 아니여. 얼른 앉아라. 응? 아줌마, 저 이제 아가 아니에요. 저 11살인데. 아가가 아니긴 뭘 아니요. 내 눈에는 죽을 때까지 아가요. 그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자식들을 아가라고 부르시고 강아지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자식들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동네에서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던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지냈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없었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시니 이것 또한 든든한 보호막이 된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순진하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 혹여나 저희가 아프거나 다칠 때면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셨죠. 누가 뭐래도 제 눈에는 저희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엄마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너무 기분 좋은 대화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엄마는 꿈이 뭐였어? 엄마? 엄마는 우리 딸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지. 에이, 거짓말. 엄마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처럼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그래, 있었지. 엄마도 우리 딸처럼 엄마한테 어리광 부렸을 때도 있었고. 할머니가 잘해줬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 궁금해. 엄마는 말이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동생들도 봐주고 하느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이 힘든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엄마 힘들었어? 왜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 힘들게 했어? 그때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았어. 누나들은 동생 돌보면서 집안일 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다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아니야, 엄마. 속상해하지 마. 나 엄마가 만들어주는 좋은 음식 맨날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 말이야. 그래? 우리 딸 정말 다 컸네, 다 컸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그렇게 가끔 누워서 엄마와의 대화를 하며 엄마의 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던 공부도 잘 못하신 것 같아 짠하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시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하셨어요.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제가 자라온 환경이 시골이다 보니 드넓은 도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지는 못했지만 순수하고 밝게 자란 것만큼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시고요. 시골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한때는 알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말한 적도 없는데 저는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며칠 동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갔었죠. 무엇이든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동생도 있었는데 한창 잘 먹을 시기라 엄마가 사다 놓은 반찬과 간식들은 남아나질 않았던 시기이거든요. 저기 안녕하세요. 사람 구한다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응? 근데 너 교복 입고 있는데 고등학생 아니야? 맞아요, 고등학생. 요 아랫마을 동네에 살고 있고요. 아니, 네가 일을 할 수나 있겠어? 이거 아줌마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야. 만만치 않다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힘도 세고요. 아하하, 며칠만 구하는 거니까 시간만 맞으면 가능하긴 한데.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도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안 가요.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다 되고요. 저 진짜 일 잘해요. 친구들도 저보고 아줌마같이 일 잘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당차네, 우리 고등학생 아가씨. 그럼 일단 지금 저기 저 아줌마들이 하는 일 좀 봐봐. 저거 잘 박스에 고정시켜서 포장하는 일이야.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한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말해라. 저는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께 저의 진심을 다해 부탁을 드렸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다 안 되겠다 하셨던 사장님도 제가 잠시 일하시는 아주머니 곁에 가서 도와드리는 것을 힐끔 보시더니 은근히 깜짝 놀라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긴 했지만 손끝이 야무진 제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 며칠을 일해서 돈을 벌어 고생하는 엄마 아빠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저는 열심히 일을 배웠고 덕분에 저를 좋게 보신 사장님께서는 와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을 얻게 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복 대신 편한 일상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을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실수를 했을 때에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손놀림을 빠르게 했죠. 사람들은 고등학생인 제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다며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고 씩씩하게 움직이며 아주머니들의 커피까지 타드리는 제 모습에 감탄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와, 우리 미선이 정말 최고다. 이런 딸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너 아줌마 딸할래? 응? 아, 감사합니다.
미선이는 정말 커서도 똑부러지게 살림할 것 같아. 우리 아들 짝 만들어주고 싶다. 진심이야. 어머나, 벌써요? 저 아직 고등학생인걸요.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고 애들도 잘 키울 거고 지금 보니 시어른들한테도 잘할 거야. 1등 신부감이네, 1등.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들의 칭찬을 받고 며칠간 일한 돈을 엄마에게 드렸죠. 온몸이 쑤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돈을 벌어들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동안 부모님이 잘 먹여주시고 공부시켜 주심에 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응? 너 친구 집에 가서 공부랑 숙제한다고 하더니 혹시 엄마, 사실 나 저기 시내 공장에서 며칠 일했어요. 이거 내가 번 돈이야. 아이고 세상에나, 너 누가 그런 일 하라고 했어? 엄마는 너 그런 일 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왜 엄마, 난 괜찮아. 내가 그래도 조금의 보탬이라도 된 게 난 너무 기쁜데? 엄마 아빠가 뭘 몰라서 공부도 잘 못 시켜주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이렇게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정말이야. 엄마 아빠가 못나서 그런 거야. 다 못나서. 엄마, 울지 마. 왜 이 좋은 날 울어요? 난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정말이야.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 절대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이었어. 엄마와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했고 미안해했으며 너무나 아껴주던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졸업식도 마치지 않은 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가서 취직까지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남들이 대학 하는 말을 듣고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형편에 맞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동생도 있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시며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저희 집 가정 형편상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 거의 대부분을 집에 생활비로 보태드렸고 동생의 용돈도 잊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그런 생활을 3년쯤 하다가 남동생이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또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고 주말에는 틈틈이 부업까지 손에 놓지 않았죠. 주변 친구들은 저의 이 악바리 같은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너 정말 너무 심하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다 돈 벌어서 동생 주고 집에 주고 너는 뭐 먹고 사냐? 예쁘게 입고 예쁘게 꾸며야 좋은 남자도 만나지. 남자는 무슨? 나 남자 관심 없어.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집안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 거라고. 에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옛말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나중에 남친 생기면 우리도 다 모른 척 할걸? 그런 건 장담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이 좋아. 돈 벌고 집에도 도와주고 하면서 사는 게 내 행복인걸? 그렇게 저는 현재에 만족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조금 더 넓은 도시로 나아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이곳에서 쌓은 경력이면 그곳에 가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낯선 곳이었지만 손끝이 야무지고 싹싹한 성격인지라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혼자 외지에 나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씩씩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조금 외로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냥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돈을 벌어도 외로운 마음은 항상 존재하더군요. 20대 중반이 지나 후반이 되어 가니 뭔가 저도 느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 모습도 부러웠고,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남편이 생긴다는 것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쯤 저희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과 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공장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술도 마시고 했던 사람인데, 저도 몇 번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나이도 저와 비슷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늘 웃는 얼굴에 밝은 미소,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유의 말투도 갖고 있어 공장의 어떤 언니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건네고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며 웃어줄 때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콩닥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왜 이러지 생각하던 순간 그 남자가 또다시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옷이 완전 예쁜데요? 봄 분위기 물씬이에요. 어머, 정말요? 이거 그냥 예전부터 있던 옷인데. 예전부터 있던 옷이라고 안 예쁜가요? 갑자기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오늘 미선 씨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혹시 뭐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좋은 일이라니요? 무슨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 말이에요. 아니요. 전혀요. 전 태어나서 소개팅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데이트도 그렇고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요즘에도 미선 씨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미선 씨 같은 아름다운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거짓말 하지 마요. 정말인데? 저 정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오, 그럼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생애 첫 데이트를 제가 신청해도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데이트요. 말 그대로 데이트. 오늘 저랑 밥 먹고 영화 봐요. 제가 티켓은 준비해 놓을게요. 그럼 약속한 겁니다. 아니, 저기요. 저기... 그 남자는 제게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이렇게 데이트까지 얘기를 하다니 제 심장은 마구 요동을 쳤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빨개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던 언니였는데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그 언니에게 다가가 잠시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그 언니는 저를 완벽하게 무시해버린 채 그저 일찍 칼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으니 그 남자를 만나야 하나 안 만나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제가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약속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갔고, 다음날 그 남자는 회사에 찾아와 제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제 뭐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람 맞히는 게 어딨어요? 그게 죄송해요. 좀 일이 생겨서. 잠깐만 밖으로 나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그 남자는 제게 말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요. 정희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희 씨가 나 좋아해서? 네? 그게... 그런 거죠? 맞죠? 정희 씨가 나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거 너무 일방적인 거고 저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제가 정희 씨 때문에 마음 놓고 데이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는 정희 씨 싫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래도 그게 조금 난감해서. 그것 때문이라면 앞으로는 절대 나 바람 맞히지 마요.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런 거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데이트 신청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만나요. 미선 씨도 저 싫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정희 언니라는 사람은 저하고는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너무나 찜찜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 언니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피하는 행동에 저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고, 제 남친을 좋아했던 정희 언니는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사 이후 그 언니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다가 먼 훗날 다시 연락을 했더군요. 저는 그 남자와 생애 최초로 연애라는 것을 해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손도 잡고 팔짱도 끼워보고 남들과 똑같이 그런 짝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남자를 저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1년 정도 후 남친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시켜줬고 저 역시도 시골집에 그 남자를 데려갔었죠. 남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보통 분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부드럽고 말투도 유순하신 스타일인데 남친의 어머니는 그 옛날 제가 공장에서 보았던 무서운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말 하나하나에 뼈가 있는 것 같았고 톡 쏘아 붙이시는 말투에 제가 많이 긴장도 했었어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땅은 얼마나 갖고 계신 거야? 아가씨가 대학도 못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나마 땅이라도 갖고 계시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네? 아, 농사 짓고 계세요? 그 땅이라고 해봐야 저희 거는 아니고 임대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자식 대학도 안 보내시고 그 돈으로 다 뭐 하셨대? 땅이라도 좀 사놓고 계셔야지. 아, 그게 저 아버지가 동생들 좀 도와주시고 보증도 잘못 서시고 하시는 바람에. 어머나 세상에. 시골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 철석같이 믿고 뭐 하는 데는 1인자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다니. 그래도 정말 성실하시고 마음이 고우신 분이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요. 저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남친의 어머님은 그게 보기 좋지 않아 보이셨나 봅니다. 남친한테 나중에 듣기로 제가 버릇이 없다느니 싸가지가 없이 말대답을 한다느니 별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해요. 사실 남친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만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좀 짜증이 났거든요.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도 조언을 했었기에 더 걱정이 되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첫 남자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친구들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며 제게 다른 남자도 좀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남자 한 명만 보였죠.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된 그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큰 돈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저기 똥을 파도 내 똥을 파야 한다고. 나 사업해보려고. 응? 어떻게 갑자기?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었잖아. 그 일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좋아하긴 그냥 돈 벌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맨날 푼돈만 만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우리 나중에 아들도 생기고 할 텐데 먹여 살리려면 큰 돈을 벌어야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하면 좀 무슨 준비라도 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그냥 공장만 다녀서 그거밖에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남편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의 공장에만 다녔다고 제 의견을 싹 무시한 채 말이죠.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슬쩍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촌스럽다, 좀 꾸며라, 옷이 그게 뭐냐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남편은 영업직에 있었다 보니 솔직히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어요. 더욱이 남편을 끔찍하게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면바지까지 칼같이 주름을 만들어 다려주셨기에 더더욱 멋져 보였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입고 다녔던 옷의 브랜드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그 옷들이 싸구려가 아니라 셔츠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엄청 비싼 옷들이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남편의 모든 생활 패턴이 너무나 오버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 않기도 했지만요. 결혼한 남자가 뭘 그리 잘 보일 일이 있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니는지 좀 못마땅했지만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님이 남편의 모든 것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공장을 다니다가 큰딸 아이를 출산했고 연년생으로 둘째 역시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아들 노래를 불렀지만 어쩌겠어요. 아이 성별을 제가 직접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시모는 어쩜 그리 손녀딸에게 신경도 쓰지 않으시던지 제가 다 서운할 정도로 행동을 하셨어요. 으이구, 남들은 다 잘만 낳는데 우리 집은 왜 딸만 둘이야? 딸 아들 만드는구만. 에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딸 낳은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성별은 남자가 결정한다고 하던데. 뭐? 넌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그럼 그 집안에 딸만 있다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 아들인 건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건데?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니? 어머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딸도 소중한 어머님 핏줄이고 손주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게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못하는 말이 없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 아이 생겼다고 일도 안 하고 팽팽 놀면서 집에 펑퍼짐하게 있으면서 아들이나 잘 낳아줘야지, 안 그래? 시모의 지나친 발언에 저는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까지 그러니 저는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말끝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 집 살림을 축내기만 한다면서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모두 제 탓이며 딸만 낳은 것도 다 제 탓이라고 했죠.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어 여러 가지 부업거리를 찾았어요. 살림이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하루 종일 애만 보고 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 접는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액세서리를 구멍에 넣는 일부터 몇 가지나 되는 알박거리를 구해서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옛날 고등학생 때 알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정도를 일하다 보니 손이 빨라졌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에서 하는 부업치고는 꽤 괜찮은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죠. 어린 아이다 보니 손이 갈 일도 많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기도 했지만 틈틈이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남편은 정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며 집에서 축 늘어진 옷을 입고 부업에 열중하는 사이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외모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접대를 한다는 명목하에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 적도 많았어요. 남편 말로는 중요한 VIP 거래처의 사장님이라고 말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뿐만 아니라 꽃집이나 영화관 등의 영수증도 간간히 주머니에서 나왔으며 남편의 옷에서는 여자 향수의 진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했죠. 더욱이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러 가면서 햇빛에 비쳐 보이던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큰 충격에 빠진 저는 남편을 닥달해 보기도 했습니다. 당신 뭐야?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영수증들이 나오냐? 도대체 영화관은 누구랑 간 거니? 그리고 꽃집에서 긁은 5만 원은 뭐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더니 미쳤나? 뭐? 미쳐? 나는 애들 보면서 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미친 듯이 부업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니냐? 도대체 누구야? 언년을 만나고 다니냐고? 아유, 답답해. 너 같은 시골 출신 애가 뭘 알겠니? 사업을 뭘 알고 접대를 뭘 알겠어. 남편이 남의 비위 맞춰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모르고. 너 정말 한심하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닥달해 대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욱 무시하더군요. 이 속상한 마음을 차마 친정 엄마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오히려 저보고 좀 가꾸고 예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누구나 잡은 물고기한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언제나 남자라는 동물에게는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모처럼 돈을 투자해 잠옷도 한 벌 사고 화장품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남편에게 다가가 셋째를 낳자고 말을 했어요. 셋째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예감이 있다고 하며 남편을 설득해서 좀처럼 제 곁에 오지 않는 남편과 한번 그 일을 치렀고 정말 저는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셋째까지 임신했으니 남편이 마음을 좀 다잡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제가 만삭으로 배가 부른 상태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기 박두재 씨 부인이시죠? 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저 그 박두재 씨랑 바람난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전화 드렸네요.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말 그대로예요. 저한테 저번에도 한번 걸렸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던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아내를 만나고 있더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사람을 사서 증거를 잡아 다시는 사업 못하게 아주 집안 망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들은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제 곁에 있던 둘째 아이는 제가 잠시 멍한 상태를 틈타 넘어져 얼굴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엉엉 울고 있었고 얼굴과 입술까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의 삶이 이따위인 건지 정말 인생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상처와 배신뿐이라뇨. 할 말도 없고 어이도 없었고 남편이고 시모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입술은 터져 있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셔츠는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왔더군요. 돌아오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가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식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고 너무 신경을 썼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기가 있다며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남편이 분명 잘못을 한 건 맞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이 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정신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었고 몇 달 후 딸을 출산하게 되었죠. 딸 아빠가 되었다며 남편과 시모는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제게 이 집안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온 집안이 여자애들 머리카락 투성이라고 하시며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고 손녀딸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죠. 아휴, 정신머리 사나워. 이 머리카락 봐라. 사방천지 딸년들 머리카락 투성이구만. 아휴, 더러워. 어머님, 제가 못 치웠어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집에서 뭐하니 하루 종일? 딸 셋 낳은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아주 기세등등해서는. 또 왜 그러세요? 이미 딸을 낳은 걸 어떡해요? 너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내 아들도 그렇게 잘 나가고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너랑 결혼한 이후부터는 일이 꼬이잖니? 응? 안 그래? 어머님,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제 속은 문드러진다고요, 정말. 아이고, 무섭다 너. 남자가 어디 가서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옛날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참고 살았어. 네가 하도 집에서 그 짓꼴을 하고 있으니 그럼 딴 년한테 눈이 안 돌아가고 배겨?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그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어쩜 바람 피운 것도 아들 편을 들다니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딸 셋을 키우며 보내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또다시 가정에 멀어지기 시작했고 사업도 기울어 제게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죠.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며 부업을 손에 놓지 않았음에도 먹고 싶은 족발 한번 시켜 먹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듣게 되었죠. 도무지 이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외적인 몸치장하는 것만 잘하지 사업도 못해 가정적이지도 않아 딸들한테 신경도 안 써.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이 당장에 넘어가게 생기자 대비책이라며 제게 시댁에 당분간 들어가서 살자는 말을 하더군요. 저기 여보, 당분간 말이야.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때?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우리 딸들 다 싫어하는 거 몰라? 난 절대 가고 싶지 않아. 그럼 당장 어떡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내가 가진 건 빚뿐인데. 그럼 일단 당신 차부터 팔아. 능력에 맞지도 않는 고급 승용차부터 팔라고. 그거 팔면 최소한 몇천 원 나올 텐데 그걸로 빚도 갚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그래서 내가 엄마 명의로 산 거란 말이야. 이거라도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차가 그지 같으면 사람들이 업신여긴다고. 뭘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당장 잠시만 엄마 집에 들어가 살자고. 방도 2개니까 엄마랑 따로 잘 건데 뭔 상관이야. 응? 제발 여보.
저는 당장에 집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 모두 데리고 시골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모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사는 대신 고정적으로 한 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고, 제 부업을 한 돈과 남편이 알바를 하면서 번 돈을 합쳐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고집을 부릴 때마다 어쩜 그렇게 애들 앞에서 욕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그 말이 듣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건 맞지만 딸만 낳았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딸이 더 귀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시모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년들 고집 좀 봐라. 엄마 닮아서 보통들이 아니네 아주. 커서 대단들 하시겠어. 어머님 아직 애기들인데 왜 그러세요? 그냥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 나이엔 한창 떼쓸 나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이렇게 떼쓴 적 없이 자랐다. 네가 그렇게 자란 거라고 세상 사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했다고. 어디서 비교를 하니? 시모의 어이없는 말을 들으며 꾹 참고 또 참았어요. 한번 폭발하게 되면 저도 성질이 있는지라 시모에게 못된 말을 할 것 같아 최대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했죠. 저를 보는 시선이 결혼 전부터 곱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딸까지 이렇게 나쁘게 보시니 마음속에 화가 쉽사리 누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또다시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자신이 투자를 한 곳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들고 튀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돈도 한 푼도 없이 빚만 있고 집도 넘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또 사업을 하는지 말이에요. 아니 여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꿈꾸는 거 아니야? 그게 저기 있잖아. 사실은 엄마가 돈을 주셔서. 뭐? 어머님이 돈을 줬다고? 아니 진짜야? 이게 도통 무슨 말이야? 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있는 그대로야. 엄마가 돈을 빌려주셔서 하고 싶은 사업 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게 또.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남자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몽둥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잠시 뒤 시모가 저희의 상황을 아시고 오시더니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정말 너라는 년이 우리 집 들어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어쩌다 우리 집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이고 내 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 돈 날려 먹은 건 이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싸그리 망하게 된 거라고. 우리 아들 사주에 아들이 분명히 있다. 아들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난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당장 나가라. 당장! 네? 참나. 어머님 진짜세요? 저도 더 이상 이런 그지 같은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진 않네요. 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당신 잘난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드디어 탈출하네요. 그럼 그 빚들도 잘 갚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여태까지 망설이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일을 시모가 끝내준 것에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당장에 갈 곳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고 나오지 못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바로 시골 친정에 가는 표를 구해서 아무 망설임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망설이기만 하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많으나 막상 해보면 진작에 할 걸 하는 마음이 드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서 시골에 있는 친정 부모님을 뵙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줄줄 흘렀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딸과 손녀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꼭 안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온 이유가 궁금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말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친정에서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틀을 보낸 후 조용히 엄마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제가 친정에 자주 못 왔던 이유를 아시게 되셨죠. 남편과 시모는 애초부터 저희 친정을 무시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돈인데다가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땅에 짓고 있는 사람이라며 비아냥거리셨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든든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 대학교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하던 남동생이 시골집에 내려와 저희 사정 얘기를 들었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일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죠. 저는 그렇게 친정에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시면 그때 일했던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왔고, 틈틈이 주말마다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자격증 취득 후 빵집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일을 배우다가 지금은 어엿한 저만의 빵집을 차렸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과 남동생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 셋을 제가 데려와 키우지만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딸들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정이 없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부성애조차 없다는 것이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더군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 한때는 사랑했던 그 남자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 번에 찾아왔죠. 하지만 이내 그런 감정들도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동생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과 양육비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제게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 불쌍하게 느꼈던 감정마저 싹 사라져 버렸고, 어떻게 해서든 정해진 양육비를 제 날짜에 받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답니다. 알아보니 배드파더스라는 곳도 있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잘 안 주고 밀린다면 나중에 여기에 올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시골 작은 빵집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